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스타트업 플레이북입니다. 나만의 성장 전략 만들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스타트업 스케일업 당신의 사업 유형은 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너는 지금 2024년도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특별 코너로 총 20부작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파트 1에서 1, 2장을 다뤘다 그러면 오늘은 3장은 파트 2로 스케일업에 대한 이해와 전략 세우기에 대한 그런 파트고요. 그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의 사업 유형을 어떻게 고민을 해보고 판단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요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 강의했던 거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2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사업의 3대 주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돈과 사람과 시간이고, 이 돈과 사람과 시간은 각각이 필요한 시점에 그 필요한 어떤 그 의미가 다 있기는 하지만은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그 하나하나가 다 이제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돈과 사랑과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런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예시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요. 만약에 나한테 돈이 있다면 내가 지금 당장 사업과는 아무 무관하게 진짜 지금 당장 투입해야 되는 돈과는 무관하게 지금 당장 아무 데나 써도 되는 1억 원이라고 하는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고 한번 물어봤을 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1억 원을 남겨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좀 더 정투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고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그 외 뭐 설비나 뭐 어떤 그 뭐 장비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사업을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회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컨설팅에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떤 게 더 정답이고 어떤 게 오답이다 이런 기준은 없어요. 결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냐 안 했냐의 기준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말을 해주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 기준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표가 어떤 성향이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국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그 시점에 대표와 그다음에 회사의 충분한 어떤 그 상황을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모든 선택이 정답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답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에 대해서 대표와 회사, 팀원들이 감당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고 좀 더 냉정하게 말을 하자면은 그 결정을 내린 대표이자 오너가 결국 그 모든 결과를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그런 이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표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본다 그런다면은 충분히 그것도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 문제는 어떤 식이건 간에 사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 결과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단순히 결과가 안 좋아지면 그냥 A하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실제로 폐업이나 아니면 더 큰 어떤 그 데미지로 올 수가 손실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올바른 선택이라는 게 항상 중요하게 돼 있는데요. 그럼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특성과 대표의 성향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20부작의 강의는 사업의 특성을 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이나 투자 유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표의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것과는 별개로 이 다음번 특별작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최근에 이제 요맘때쯤 되면, 그러니까 매년에 한 7월, 8월쯤 되면은 이제 한 해 중반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할 때쯤 되면은 거의 대부분 뭐 저의 제자건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대표님들이건 저한테 어떤 상담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결국에는 사업자금 조달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예 돈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돌고 돌아 돈 문제인 경우가 많은 거죠. 지금 당장은 돈에 어떤 그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당장 뭐 쓸 돈은 있다. 그렇지만 나는 다음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틀어막아야 될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 내년에 이제 런웨이가 올 수도 있으니까 돈을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물론 필요한 조언
조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이나 사업 운영하는 방식을 보게 됐을 때,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이 어디까지 가면은 분명 다음번 지원 사업을 따내는데 유리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공식 같은 건 있거든요. 그런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또 그 대표님의 성향에 맞춰서 어떤 형태의 조언을 드릴 수 있는지 정할 수는 있지만은 교과서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지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 그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원하는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만큼 내년도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받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외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컨트롤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오히려 내년에는 지원 사업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침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의외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특히나 사업계획서란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돈 문제잖아요. 굳이 돈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 회사의 지분을 쪼개가지고 남한테 주면서까지 뭔가 자금을 확보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굳이 내 지분을 남한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조건의 투자 유치를 잘 받는 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게 뭐 엑시 플랜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 스케일업 전략이 좋아야 된다든지 뭐 매출이 나와야 된다든지 팀이 좋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약간 테크닉적인 요소고요. 결국 투자 유치를 잘 받는 단 하나의 진리를 말씀드리자면은 누가 봐도 좋은 사업이면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매력적이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 수익이 확실하게 기대되는 사업인 것처럼 보이면 투자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됐건 간에 딱 봤을 때 야, 이거는 진짜 여유가 되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한번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잘 만들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상담을 오신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그 뻔한 얘기가 진리기는 하다는 거예요. 이 교과서적인 얘기가 이 원론적인 얘기가 진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 이제 이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업이 되고 누가 봐도 좋은 어떤 그 투자 매력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 되게끔 하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그려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못 따라가세요.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스케일업 전략. 그럼 나는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스케일업을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돈을 많이 번다라고 좀 단순하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돈을 많이 버는 방식도 당장 내년에 1,000억짜리 기업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한 달에 한 500만 원에서 100만 원 벌 수 있는 기업을 만들 것인지 그 성향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사실 스케일업의 유형도 달라지고 방법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질문이긴 합니다. 물론 컨설팅을 오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표의 성향도 고려해서 필요한 이제 조언을 드리는 게 제 역할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유튜브에서 일반적인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생각보다 원론적인 얘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뭐 제이컵을 그리기 위해서 뭐 혁신을 이루고 팀을 구성하고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 해봤자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는 일이라면은 결국에는 그냥 입 바른 소리인 거지 특별히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이런 일반적인 강의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가만히 한 7년 동안 봐오니까 대부분 이 초기 스타트업들이 거쳐오는 투자 유치를 밟는 과정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단 말이에요. 일단 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정부 지원 사업이 됐건 아니면 스스로의 의지로 사업을 시작을 했건 어느 순간에 깨달음의 순간이 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이 뭐냐면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그 깨달음이 와요. 인생에 돈이 중요하지 않다. 내 사업에서 돈을 크게 바라지 않는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렇게 저한테 와서 하는 분들도 결국 말을 들어보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을 수 있을까가 고민이에요. 내 사업에 나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돈은 필요해. 이 모순에 항상 접하게 됩니다. 저한테 예비 창업자로서 오시는 분들 중에 특히나 소셜벤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는 돈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 가치를 하고 싶고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기준이나 아니면 여러분 대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미래의 모습에 확실히 어떤 경제적인 이득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 결국 내가 뭔가를 만들고 사람을 고용하고 이걸 가지고 뭘 해보려면 결국 이러나 저러나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점부터 그 펀드레이징으로 해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형태의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 자기 자본을 끌어모으고 어떻게든 매출을 내려고 하고 특히나 이제 사업자 등록까지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현실이 되잖아요. 이 사업은 이제 내 거가 되니까 내 인생을 바쳐서 해야 되는 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도 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융자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사실은 이걸로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 게 좀 어렵겠구나. 내가 하다못해 플랫폼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어떻게 구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막상 만들어 보니까 요만큼이 더 필요하고 요런 기능이 들어가고 요런 걸 수정하고 요런 것들을 하면 좋겠어요. 그게 다 돈인데 더 이상 돈이 없다면 결국엔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정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돈을 끌어모아도 내 돈도 이미 찼고 매출도 당장은 안 나오고 정부 지원은 이미 받아서 내년도에 있고 융자도 받을 만큼 받았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뭘 생각하냐면은 그때부터 투자자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생각보다 투자자가 여러분의 사업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메일을 보내도 메일에 아예 답조차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호기심이 있어서 메일을 여러분을 만나도 의외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안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 되게 간단해요. 모든 기업의 CEO들은 모든 기업의 대표와 그 코파운더들은 투자에서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아준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도 돈이거든요. 결국 지분을 조금 주고 투자금을 많이 받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높게 하고 지분율을 낮추는 거를 가장 많이 바랍니다. 그게 인정받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반대로 투자자의 입장은 어떻게 되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조금은 더 밸류에이션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게 합리적인 어떤 그 금액을 제시하고 지분율을 설정을 하겠죠. 이 두 개가 성공적으로 합치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업계 표준에 따라서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나는 한 100억 밸류에이션에 한 10억 정도 받고 싶은데 여기에서 50억 밸류에이션밖에 못 한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투자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한테 왔었던 상담했던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투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투자는 다 들어오고 있는데요. 투자는 들어오고 있는데 교수님, 사실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게 안 나와가지고 아직 좀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근데 내용을 파보면 본인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밸류에이션이 안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친구의 사업 현황이나 가능성을 판단을 해보더라도 투자사의 입장에서는 업계 표준보다도 조금 더 높게 쳐주는 기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의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이라는 게 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어떤 그 돈의 한계치와 지분율, 양보할 수 있는 지분율의 한계치가 있는데 그게 안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내가 스케일업 전략을 조금 더 잘 세워가지고 이 성장 전략을 더 잘 세우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이제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얘기하겠지만은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받는다라고 해서 투자자들한테 열심히 내용들을 어필하고 있지만 의외로 투자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IR 자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다못해 10억 밸류에이션에 1억 원이라고 하는 시드 투자의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1억 원 남의 돈 그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500억짜리 펀드를 갖고 있다 그래도 억입니다, 억. 내가 1년 동안 벌기도 힘든 돈이에요. 그걸 그냥 기업에다가 마구 뿌릴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스케일업에 대한 고민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히 IR자를 조금 바꾸고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의외로 스케일업 전략을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적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즉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인식 자체가 없고 그냥 내가 뭔가 설득을 잘못했다. 조금만 더 나의 꿈과 이상과 이런 것들을 더 어필을 해서 설득을 할 수 있으면은 스케일업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스케일업을 고민을 해요. 내가 여태까지는 그냥 이렇게 벌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내가 성장 모델을 그리고 시장 규모도 다시 조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자. 어차피 난 이거 사업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크게 키워가지고 성장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딱히 새로운 게 떠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앞부분에서 여러분이 이 바닥에서 계속 노력해오고 고민해온 것만으로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뭘 더 한다는 건 결국에는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그나마 조금 제가 개선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조금 바꾸셔야 되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약간 좀 구체적이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이제 스케일업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오는 걸 보면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내가 요 시제품까지만 만들면은 이때부터 시장에 들어가서 고객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면 여기서 매출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더 받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걸 전제 조건에 깔고 그걸로 스케일업을 어필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블로그도 열었고 심지어 오늘은 이벤터스도 열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저만의 채널 M&L만의 창업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굳이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오지 않아도 제 플랫폼 안에서 들어오면 자유롭게 소통도 하고 뭣도 하면서 결제도 이루어지는 그런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을 만들면 그럼 되게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되게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빚을 내가지고 한 2억 정도를 그려서 진짜 그런 멋진 어플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들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될까요? 정말 레알?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보면은 실제로 스케일업 전략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케일업 전략은 뒤쪽에 있는 건 되게 두리뭉실해요. 그냥 시제품이 여기까지 나와서 이 기능이 되면 여기에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사겠다는 데도 별로 없어요. 당장 보면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고 계속 컨택이 오겠다고 하는 것도 완전히 선투자를 해가지고 성금을 납입하고 구매 의향서를 내고 하는 그런 계약 관계가 성립된 게 아니고 일단 결과물 나와서 괜찮으면 살게요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산다는 얘기죠. 대안이 있으면 또 안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상에는 어떻게든 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대부분 스케일업을 위한 전략적인 요소들을 보면은 요거까지 만들면 어떻게든 될 거다.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든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그 나이브한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이고 사업에 대한 확신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왜 스케일업 전략이나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이렇게까지도 내가 보기에도 좀 불안한 요소가 있나? 그렇다고 또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해드리면 이게 기껏 열심히 하고 대표님 본인이 갖고 있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저도 그걸 인정을 하지만은 그래도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 결국 내가 그 사업을 폄하하게 되잖아요. 근데 별로 그런 생각은 없거든요. 그냥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스케일업 전략이 구체적이지 않고 의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건데 대표들 본인은 생각보다는 대표님들 본인은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이 정도까지 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냥 밑도 끝도 없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게 뭐 이렇게 보장된 미래를 만들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되면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 매출이 당장 100억, 1000억을 찍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100억, 1000억을 찍으려면 자본을 또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업을 할 때 어떤 지원 사업이나 투자 유치를 받는 그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뭔가 상대방이 봐도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할 때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어떤 식의 성장 루트를 밟고 있고 어떤 시장을 보이고 어떤 미래를 보고 있고 그걸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스케일업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스케일업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항상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스케일업을 되게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카페를 하면은 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초기 투자 자본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실제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어떤 게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인간적인 스트레스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뉴 개발해서 요 정도면 이제 매출 100 나오고 여기에서 100명 더 끌어들면 매출 200 나오고 그럼 한 달에 얼마 벌고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 유치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누구의 투자금을 끌어당길 때가 되면은 그때서야 이 카페에 대한 디테일한 데이터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구조 짜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건 투자 유치가 돼서야 스케일업 전략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고 뭔가 설득력 있는 남들이 봐도 그럴듯한 자료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렇지만은 엄밀하게는 스케일업은 투자 유치랑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기업의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투자 유치와는 별개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두 번째 강의의 핵심은 이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재정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기업의 스케일업이라는 건 뭐냐? 단순하게 본다면은 밸류에이션, 기업의 가치를 높여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즉 성장이라고 하는 걸 스케일업이라고 하지만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매출이 5억에서 10억으로 늘었어요? 과연 그게 성장을 한 걸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다이소에서 1,000원에 파는 거를 어딘가에서 한 900원에 사와가지고 500원에 팔면은 하나 팔 때마다 400원씩 손해를 보면서 팔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가지 않겠어요? 인기 품목이면은 왜? 다이소의 반값이니까. 그러면은 저 1년에 한 10억 정도 매출 올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10억 정도 매출을 올리겠지만 원자재 값이 20억이 드니까 적자 마이너스 10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매출의 규모만으로는 뭐 영업이익 같은 복잡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매출의 규모만으로는 스케일업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실제로는 어디가 매출이 100억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로 재무제표 센터 까보면은 매출은 100억이지만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50억 해서 이미 돈은 그냥 계속 매일 마이너스 5천만 원씩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채용, 저기는 직원이 뭐 20명이야. 성공했다. 물론 20명을 고용한다는 거는 그 20명의 월급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되니까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만큼 계속 한 달에 얼마씩 몇 억씩 틀어막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계속 마이너스 적자로 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기업의 스케일업은 단순히 규모 확장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이제 기업의 스케일업을 보여줘야 되는 그 필요성을 본다 그러면은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 곡선을 그려줘야 그래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투자 유치나 사업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서 뭔가 좀 자금을 끌어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강점이 생기게 되는 거고 조그맣게 하는 것보단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을 높이고 덩치를 불려야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고 사업 확장이나 시장 확대에 충분히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의외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현상 유지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카피캣들이 나오기 때문에 경쟁업체들이 나오니까 지속 가능성의 확보를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스케일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은 뭐냐 그러면 사실 교과서적으로는 단순해요. 뭐 시장의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 기술이나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된다. 팀빌딩이 되게 중요하다. 뭐 그 외에 뭐 매출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계속 집어넣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세부적인 요소들은 실제로 어떤 것들이 우선돼야 되냐 그 우선순위의 문제도 사실 있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도대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스케일업이 뭔지 그거를 진단해 보는 게 되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스케일업 유형을 최근에서야 조금 분류를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하다가 조금 음질 문제도 있었지만은 조금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다. 즉 예시를 조금 부적절하게 드리는 바람에 여러분의 혼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뭐 프랜차이즈형이다, 직영점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적인 설명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프랜차이즈나 직영점이라고 하는데 또 매몰이 돼 버려서 그 의미를 지워버리고 순수하게 패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장의 패턴으로 보면은 우리가 스케일업이라고 한다는 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J커브형. 이건 뭐 누구나 원하는 거죠. 초기에 투자 자본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한 방에 쭉 올라갈 수 있는 정말 그냥 한 방에 쭉 올라갈 수 있는 진짜 뭐 내년에 10억 후년에 50억, 그 다음에 100억, 그 다음에 1000억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급상승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아주 성공적인 스타트업 유형이 J커브형 스케일업이 될 겁니다. 반대로 서서히 이제 계속 규모를 불리고 덩치를 불리고 있지만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매출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매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관리나 유지 보수에 대한 그런 고정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점점 더 수익성 자체는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그렇지만 전체의 수익금은 올라가는 그런 어느 순간에 점점 더 증가율이 낮아지게 되는 이런 세츄레이션형 그런 스타트업 성장 곡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성공적인 장사 유형에서 나옵니다. 프랜차이즈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만 잘 잡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리만 되면은 가맹점을 무한정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J커브를 그릴 수 있는 어떤 기대치를 해볼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일반적인 장사, 직영점형의 관점에서 그냥 내가 사업을 해서 계속 분점을 내고 그걸 계속 고용을 해가지고 넓히는 경우에는 모든 직영점을 내가 직접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 직접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그 관리나 어떤 그 부담 때문에 결국에는 성장 속도가 약간 늦춰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똑같이 사업 확장을 해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요식업의 경우에 프랜차이즈형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제이컵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직영점 사업을 하는 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어떤 요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곡선 자체가 조금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고 프랜차이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세츄레이션형만도 못한 그런 성장 곡선을 보이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성공적인이라는 단어를 붙였을 때 성공적인 스타트업은 J커브가 맞고 성공적인 장사, 사업을 확장하는 개념은 보통은 이렇게 세츄레이션 형태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리니어 형태는 뭐냐? 그냥 증가하는 거. 이건 뭐냐면 번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달에 컨설팅 10개 했어요? 얼마 벌었어요? 그럼 2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컨설팅 20개 하면 됩니다. 3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한 달에 컨설팅 30개 하면 됩니다. 10배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한 달에 컨설팅 100개 하면 됩니다. 근데 100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리니어형 성장은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아주 성장하기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세츄레이션형보다 훨씬 더 좋은 부분은 있지만은 이 화살표가 없잖아요. 가다가 뚝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한계치가 딱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플랫형. 성장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거. 그냥 완만해 그냥. 예. 여기거나 아니면 조금 완만형 우산형 그냥 평타 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제가 성공적인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들이 이렇게 간다 그랬죠. 리니어형도 성공적인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들. 즉 뭐냐면은 2배 벌려면 2배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다만 이제 그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은 2배 열심히 일하고 싶으면은 2배의 일거리가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성공적인 건데 그럼 성공적인 자영업 프리랜서 플랫은 이건 그냥 현상 유지 아니냐 뭐 좀비 기업 아니냐 아니죠.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프리랜서인데 한 달에 세후로 1,0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도 1,000만 원, 내년에도 월 1,000만 원, 후년에도 월 1,000만 원, 계속 월 1,000만 원, 늙어 죽을 때까지 월 1,000만 원? 괜찮지 않습니까? 아무리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0년 동안은 월 1,0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먹고 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것도 되게 성공적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제이컵이나 세츄레이션처럼. 그러니까 이 플랫형 스케일업도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인 자영업이나 프리랜서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무슨 이씨 월 1,000이 쉬워요? 네 집에요? 그게 정답인 거죠. 설사 여러분이 플랫형으로 그린다 그래도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이것도 쉽지가 않은데 내가 만족할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한 달에 월 1,000을 버는 것도 절대 쉽지가 않은데 이 리니어형은 얼마나 어려울 것이며 이 세츄레이션은 얼마나 더 어려울 것이며 이 제이커브는 이건 목숨 내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실제로 대부분 보시면은요 스케일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플랫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플랫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안 나오신 분들이 이걸 그리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나는 제이커브형 스케일업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을 만들고 싶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다 그런다면은 첫 번째로 높은 위험도가 있고 그만큼 달콤한 과실, 결과물이 있을 거다라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대표님에게 자꾸 이분이 투자 유치를 받고 싶고 스케일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일단 제가 그러면은 대표님의 사업 아이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드리겠다. 근데 대표님은 이걸 선택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흔히 투자자들이 원하는 J커브형 스케일업으로 하려면 이 사업의 근간을 흔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근간을 흔든다는 거는 대표님께서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감수해야 된다는 거고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고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선뜻 동조를 하고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마 말씀을 못 하실 거다. 그러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역시 나오는 거는 교수님 그거 말씀은 맞는데요. 근데 저희도 이거 해봤지만 요즘에 나가보면은 다른 데도 이런 거 생각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이런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냥 딱 들어도 안 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거지. 딱 들었는데 되게 될 것 같으면 그게 하이 리스크입니까?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지. 딱 들어도 안 될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냥 보면은. 근데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진다면 돈을 벌 것 같아요? 못 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대박이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제이커브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거기에서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하면 바로 세츄레이션으로 내려오는 거죠.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쉽진 않아요.
결국은 규모를 확장해 나가면서 관리나 유지 보수가 올라가면서 본인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수록 태산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형도 굉장히 좀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세츄레이션형 하는 분들은 직원이 50명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게든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스케일업 곡선만 나와도 사실은 투자 유치에서 좀 멀어지는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선. 요거 이제 본강의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리니어형 스케일업. 이건 뭐 이제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들 2배, 3배 일하면 2배, 3배 매출 떨어지는 거. 어느 순간 이제 끝이 보이죠. 내 체력에 한계가 있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제가 한 달에 컨설팅을 100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제 체력이 안 돼요. 시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끝이 명확한 겁니다. 제가 이거 해가지고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플랫형 스케일업. 오히려 정체된 것 같지만 안정적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차근차근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것도 꽤 괜찮은 모델입니다. 즉 회사의 미래에서는 굉장히 지향해야 되는 거죠. 좀비 기업이란 얘기니까. 그렇지만은 대표 개인의 관점에서는 이건 너무 아름다운 모델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스케일업을 고민하고 투자 유치나 지원 사업을 생각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여기까지 가면 우리가 매출을 얼마 예상하고 있고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사업을 잘할 겁니다라고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어필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유형인 건지 그게 아이템 따라서도 결정되고 대표의 성격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지만은 어쨌든 나는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정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항상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진단을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아서 진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제 강의를 들으면서 고찰을 하면서 진단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 진단이 이루어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이런 형태의 사업이구나. 의외로 이게 J컵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구나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좀 더 예쁘게 꾸미고 멋있게 잘 만들어서 매력적인 IR자를 만들어서 투자 유치를 다니고 자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생각보다 이 J컵을 그리기가 힘들겠구나라고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투자 유치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사업을 다시 정립을 해서 사업 규모를 만들어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과연 이제 각각의 사업 유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사업 유형. 제이커브형 스케일업은 어떤 식의 성장 곡선을 그리고 어떻게 투자 유치 전략이 가야 되고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지, 세츄레이션은 어떤지, 리니어형은 어떤지, 플랫형은 어떤지에 대해서 각각을 다 다른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제가 요거 오타입니다. 이거 프리랜서형이 아닌데 프리랜서형이 아니고 제이커브형부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이커브형은 사업의 모든 것의 기본이자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 성장의 기본이고 모든 투자자들이 보는 곡선이기 때문에 가장 이해시키기도 쉽고 알기도 쉬워요. 그냥 실행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제이커브형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츄레이션형,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형, 그 다음에 갑자기 말이 꼬이네. 그 플랫형 이렇게 3가지를 할 거고요. 요 3가지 다음 주까지는 창업의 지혜고 요 4가지는 창꿈 특강으로 들어갑니다. 새싹 특강, 창꿈 특강 1, 창꿈 특강 2로 들어갑니다. 왜 버티기형이 창꿈 특강 2로 들어가냐?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요소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이커브형은 어차피 뻔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미묘한 얘기들을 저는 뒤편에다 배치를 해서 유료 강좌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멤버십을 많이 들을 것 같네요. 자, 이벤터스에서 M&L 채널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유료 강좌, 유료 공개 강좌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사실 좀 여력이 되면은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공개 강좌도 좀 해보고는 싶은데 당장은 뭐 장소를 구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실제로 제가 깨달은 사실은 수도권 안쪽에서는 그래도 저 아니더라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께서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가 열리지만은 오히려 지방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이런 기회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한번 지방 투어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로컬 투어를 목적으로 이벤터스 채널을 열었고 모든 강의는 유료로 진행이 될 겁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어쩌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정말 이벤트가 될 거고 당장은 뭐 지방 투어를 그냥 가기는 어려우니까 온라인부터 가볍게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셀프 재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실질적인 개인 사업자의 어떤 재무 관리를 위해서 강의를 하나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지금 시점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보실 분들도 있을 테니까 어쨌든 그때 이 채널 M&L QR코드 찍고 이벤터스에 오면은
그때마다 이제 유료 강좌들이 간혹 열리게 될 텐데요. 그때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렴하진 않아요. 그만큼 퀄리티 있는 강의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M&L 블로그 열렸습니다. 계속 똑같이 광고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영상들 그런 이제 영상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좀 창업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아서 여러분이 꼭 지금 영상이 660개인가 올라가 있어요. 그걸 다 보실 수는 없으니 거기에 있는 것들을 좀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보기 좋게 어레인지를 시간 날 때마다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날 올리는 영상만 간신히 허덕이면서 작성을 하고 있지만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은 과거의 영상들도 좀 정리해서 뭐 글쓰기 파트만 따로 뺀다든지 뭐만 따로 뺀다든지 해가지고 좀 카테고리를 잘 짜가지고 여러분이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M&L 스타트업 프로그램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여기 클릭하시고 QR코드 찍고 들어와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맞춤형 창업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태까지 제가 한다 그래놓고 못했는데 이번 아주 이를 갈면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이번 20부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다음 콘텐츠 기대하시면서 저는 기대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